또 원래 이제 고문진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문진보가 명문은 많아도 한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사상적인 의미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의미에서는 훌륭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남는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논형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 논형을 다루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이게 논형은 이제 후한 때 왕충이라는 사람이 그 저술한 책인데, 중국 사상가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상가가 선진시대의 순자고요. 그 다음에 한대의 왕충이고, 명대의 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서라는 책을 쓴, 이 세 학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편, 다른 편을 구분하지 않고 비판할 내용이 있으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논형의 주요 내용은 실제로는 이 왕충은 운명론자였어요. 근데 왕충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때에 유행하던 모든 술수학을 죄다 비판해요.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운명론자예요. 그 이율 배반적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영선 선생은 아마 못 들었을 텐데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기억나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내가 틀어줘서 여러분 들었잖아. 아버지란 기억들 안 나나 보네. 제 기억에는 트신다고 하셨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래요? 예. 그 이따가 그 5분에서 10분이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틀어줄게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나를 닮기를 바라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를 닮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용 선생님 뭘 한다고 끄덕거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처절하게는 아직 못 느껴봤잖아. 아 그렇죠. 철저하게는 못 느껴봤죠. 그렇지만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예상은 돼요. 예. 근데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꼭 실천한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거는 자기가 직접 실천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수학이 너무 미신에 빠지고 자기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비판을 하지만 이 왕충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로 유명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종일 서서 읽었다는 겁니다. 이거 언급하지 않는 제자 백가가 없어요. 진짜 박학다식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의 원조를 그래서 왕충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운명론자고 그 운명론을 나름대로 체계화했거든요. 예. 근데 명리학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왕충의 명리학이라는 제목의 중국 논문을 두세 가지를 번역하고 하는데 오로지 그냥 자평 명리학밖에 몰라.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근데 그 성명학, 내가 현수막 붙은 거 보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권 학문이 되려면요, 현상에 머물러서는 그건 학이 아니에요. 그건 술이에요. 제도권 학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요즘에 일부 읽는 책 가운데 청나라 때, 춘추대 때 그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나 해독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명학의
춘추 시대 때 어떠한 논리로 이름자와 자와 호가 연계되는가 오행상생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국내 연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명학이든 명리학이든 근원을 따지지 않으면 그건 학이 아니에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걸 비로소 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게 됐고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뭐예요? 교재 논형이란 책이에요. 논형. 논형. 그러니까 토론의 기준? 예, 뭐 그런 의미예요. 누가 쓰신 거예요? 윤래 교수가 쓰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뭘 들으셨어? 후한 때 왕충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뭐 술수비판 내용 하는 그다음에 운명론 주장하는 거는 내가 강의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우리 고전과 연관되는 내용이 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논형이라는 책 가운데 이 왕충의 그 도발적인 편명이에요. 공자에게 묻는다. 논의 내용을 죄다 까발리는 거예요. 제자도 비판하고 공자도 자기 모순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논어만 읽을 때 느끼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대니까 공자와의 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한 200년 차이 정도 나나요? 예. 200년, 4, 500년 차이 나는구나, 그래도. 공자가 춘추 말에 활동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이 시간이 되면 이거 다 나갈 겁니다. 이걸 자맹이라고도 하고 찌를 척자로도 읽어요. 풍자할 때는 자로 읽고 찌르다 할 때는 척이라고 읽거든요. 맹자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맹자를 완전히 죽여요. 이 왕충의 특징이 순자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맹자가 이거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한편이 있어요. 한비자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게 논어, 맹자, 한비자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인접한 비판적으로 분석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뭐 명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술수 분야도 제도권에서 왕충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오로지 주자 타령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자 맹자를 비판한 왕충을 좋아할 리가 없어. 그 이전에 순자도 싫어하는데 뭘.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원문을 다 제시하고서 그걸 분석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응? 왜 공자가 이런 어려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더 부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쪼다처럼 가만히 있었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문 이 동그라미는 제가 일일이 논어 원문에 나온 거를 복사에다 붙인 거예요. 그 왕충이 논형에서 인용한 것이 원문하고 좀 글자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동그라미가 있는 게 다 논어 원문에서 따다 붙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부분은 제가 축자 번역을 해줄 겁니다. 이 왕충이 혹시 일부 오버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가 왜 자꾸 꺼지냐. 화면 보기를 작동하나 보구나.
가만 있어봐. 이게 왜 이게 자동으로 뜨지? 아, 요새 뭐 성폭력, 뭐 성인지 감수성 해가지고 엄청 까다롭네요. 근데 이게 왜 제어판이 없어? 이 윈도우 버전이 어떻게 되길래 이러지? 컨트롤. 좀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번역판하고 그 대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우리 책도 있구나. 할 게 많구나. 예. 몇 페이지죠? 제 책은 옛날 판이라 페이지가 달라서요. 앞에 차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책이 없어? 어? 왜 안 갖고 와? 공지만 하는 줄 알고. 지금 한 36개를 배우신 것 같아요. 36개를 했을 거예요. 370페이지네. 안 선생님 읽으세요. 노형 AD 9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한나라 시대의 자연관과 사회관, 인간론, 지식론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비판서이다. 논형이라는 책 이름은 저자 자신이 이 책에서 논형이란 논을 저울에 단다, 말의 경중을 따져 그 진위를 저울에 달아본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한나라 때 유행하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유물론적인 태도로 검토, 비판한다는 뜻이다. 왕충은 AD 27년에 태어나 영원 연간의 공사한 후한 시대의 사상가이다. 하급사 출신으로 평생 지방관리로 살았다. 그 무렵은 하늘의 의지에서 왕권이 비롯한다는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왕충은 이것을 비판해 하늘은 의지를 갖지 않고 저절로 그러할 따름이라고 했다. 곧 하늘의 인격성을 부정한 것이다. 본문에 발췌된 내용에서도 그의 소박한 유물론적 태도가 전해질 것이다. 전 38권 85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통해 왕충은 자신이 사유한 결과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예,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한번 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상고 시대의 상제나 하늘 이런 모든 거를 주재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모든 거를 상제가 예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마치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품에 벗어나 친구도 만나고 나중에 사회활동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배려하듯이 이런 자연이나 상제, 하느님으로부터 점차 거리를 두게 되죠. 정치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자라고 하는 게 본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권력의 정당성은 트럼프처럼 뭐 투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상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관념 때문에 유지가 되고 따라서 세습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오늘날에도 세습이 그 북한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죠.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백두혈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영국 왕실이 아직도 있고 일본에도 천황의 그 왕실이 존재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는데 무슨 귀천이 따로 있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직도 뭐 영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아직도 영국 왕실에 여왕이 방문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뭐 평등을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일정 부분 영역에서는 신비성을 오늘날에도 유지가 되는데 몇천 년 전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사상가들이 쉽게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선각자 중에 선각자들이다. 비록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거기에 이론적으로 핵을 그은 사상가들이 노자, 공자, 맹자, 순자 이들이죠. 그리고 이 정치나 윤리의 정당성은 어떤 관습이나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성으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게 유가예요. 유학자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추를 인간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고, 노자나 장자, 도가 같은 학파는 뭐예요? 인간 자체도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오히려 번뇌나 사회적인 무질서만 남발한다고 보는 게 도가예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도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자, 맹자, 순자가 아무리 예법이나 도덕으로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노자,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혼란도 자연이고 역사적인 흐름에 불과하다. 근데 순자보다 더해서 그게 아니다. 예와 도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으로서 강제하자. 그러니까 전제주의 이론이 나오게 된 게 한비례 법과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최초로 법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그리고 55개 소수민족을 중국 공산당이 아직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통제력으로. 그러나 중국이 지금 뭐예요? IT 분야가 발달하고 심지어 뭐 5G 뭐 화웨이 어쩌고 하지만 중국의 발달 속도는 우리나라도 버거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뭐 보안이 어떻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정부는 공산당이든 김정은이든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미. 그러면 미래 세대,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직업이 뭐예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가공하는 분야가 최고의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겁니다. 그게 인문학이든 뭐 이공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남한테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윈도우, MS 워드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야의 최고의 프로그램들이 다 그냥 무료 공개를 해버려요. 오히려 그 공개하면 어떤 이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지명도와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면서 더 큰 기업에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사서 재강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권위와 자산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세상이 미래 세상이다. 통제에 의해서 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런 경영 마인드는 결국은 시대에 뒤처질 것이다. 교수님, 지금 중국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중공을 그 초점을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몇천 년을 갖다가 그 큰 나라의 덩치를 유지해 오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비판하고 또 이론을 내세우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왔던 중국인데 지금은 공산 독재 당이잖아요. 그죠? 일개 독재로서 지금 한 7, 80년을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그 정치 패턴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는 다른 색깔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은 좀 무모한. 아니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 있어요.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한나라가 400년이에요. 전한우한 합해서. 최대의 왕조 기간입니다. 예. 중국이 몇천 년 동안 그냥 지속되어 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민족의 침입으로 예를 들어서 원나라, 청나라 다 이민족 정권이에요. 완전히 뒤바뀐 시대도 있었고 위진남북저 수많은 나라로 분열돼 있었고 춘추 전국 시대도 있었고 늘 통일왕조가 지속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내 솔직한 얘기는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으로 분열돼서 신장이나 티베트 자치고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게 뭐예요? 신장 위구르족들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전에 천안문 사태 났을 때 이번에 홍콩에 그 입법 하는 거에 대해서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적하는 게 왜 그래요? 분열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좋은 의미로는 자유를 공유한다는 거지만 중국 저 거대한 이게 그 한 13억? 예. 13억 인구와 그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분열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산 일당 독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러지만 경제는 상당 부분 자본주의를 수용한 거거든요. 등수평 이후에. 예.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순수한 공산주의였다면 벌써 망했죠. 근데 경제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머지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배타적인. 그거는 이제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시진핑이 이번에 엄청난 위기에 몰렸었어요. 예. 그 원로위에서 자진 물러나라고 하는 제안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옛날에 왕조하고 달라요. 예. 그게 북한도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보면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아무리 뭐 구글 통제하고 정보 삭제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도 서서히 그 세계의 문화적인 조류에 그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되면 공산주의 자체가 변하든 아니면 분열하든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근데 트럼프로 인해서 좀 앞당겨질 것 같았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질 것 같아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한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 무게중심의 추를 공자맹자가 인간의 도덕성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서의 이제 권력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덕친이 왕도 정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민심을 얻는 것이 최상의 권력의 정당성이다. 근데 약육강식의 시대에 민심을 얻어지겠어요? 아니, 오늘날처럼 인터넷 있고 뭐 제왕을 홍보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알겠지. 자기 나라 왕이 도덕성이 훌륭하고 진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육아의 정치 이론은 오늘날에 볼 때 그럴듯하지만 당시에는 먹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순자에 오게 되면 도덕성에 기반한 정치와 윤리 체계는 거의 공연불이다. 차라리 예든 법이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순자예요. 그래서 왕충이 순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순자와 왕충의 결정적인 차이는 순자는 제도권의 관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평생 나름대로 학문기관의 최고의 장이라든가 요즘 말하면 국립대학 총장이라든가 지방장관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산 데는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공자맹자하고 차이가 있다면 순자는 자기 일생에 그렇게 쓴맛을 보는, 물론 모함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근데 왕충은 관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 배가 고팠어. 그리고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관직에 나가서 벼슬을 하고 농명이라고 그러죠. 예.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엄마 아빠가 합체할 때 그때 떠있던 별이 어떤 별이냐에 따라서, 그거 기억나죠? 별 기운이 뼈다구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충의 골상편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예, 관상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합체할 때 영 선생 날짜를 택배를 잘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셔서 저는 당황했어요. 네, 대왕의 별이 그 하늘에 떠 있는 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민간에 유행하는 참이나 술수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운명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태어날 때 결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충은 그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왕충의 그 운명론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하소연으로 봐야지 왕충의 학문 이론의 진수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를 논어에서 공자를 비판한 주요 이유도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생님은 이걸 공자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아가 전해드렸다고 하니까 이제 뭐 공자 육아에서조차도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상당히 운명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공자가 직접 말한 적도 없고. 만약에 공자가 이 얘기를 했으면 왕충이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문공편의 내용이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예, 그 다음에 김종범 선생, 하늘에는 의지가 있는가? 370이요. 하늘에는 의지가 있는가? 하늘과 땅의 기가 합하면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다. 이것은 부부가 기를 합하면 저절로 자식이 생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발생한 만물 가운데 혈액을 가진 종류는 배고픔과 추위를 느낀다. 인간은 오곡이 배를 불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으며 비단과 마가 옷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입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늘이 오곡을 만들어 인간을 먹이고 비단과 마를 만들어 입게 했다고 말한다. 이 논법에 따르면 하늘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농부가 되고 누에 따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자연현상에 어긋나니 이 설에는 따를 수 없다. 이 논의를 도가의 입장에서 말해보기로 하자. 하늘은 만물 사이의 길을 움직이게 했다. 그 결과 오곡은 배고픔을, 비단과 마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곡을 먹고 비단과 마를 입는다. 다시 말해 하늘은 의식적으로 오곡과 비단, 말을 만들어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을 나무라기 위함이 아닌 것과 같다.
저절로 생긴 물질을 인간은 먹고 입으며 저절로 변하는 길을 인간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하늘에서 비롯하는 좋은 일들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자연은 어디에 있고 무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도가에서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모든 만물은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특히 이제 장자 순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도 뭐 몇십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서양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영혼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걸 3단계 영혼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은 식물의 영혼만 갖고 있고, 동물은 식물과 동물의 영혼을 아울러 갖고 있고, 인간은 세 가지, 이 두 가지에다가 인간의 고유한 인지 능력, 감수성을 가진 영혼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가장 세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순자예요. 이것도 하도 여러 번 써줬는데, 물과 불, 여기 이제 식물에 해당하는 거죠. 초목은 기 플러스 생명. 금수는 인지능력. 호강이가 인지능력이 있나? 네. 아주 한 방에 은혜인데요. 멍청하지 않아? 아, 똑똑해요. 그 아무나 보면 침을 발라대는데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호박이 예쁘던데 나이도 키우고 싶은데 얘가 연연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순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자장자하고 논리가 유사하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보다는 순자는 인간의 무게중심을 이거 분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순자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 노자나 장자는 천과 인은 분리라기보다는 인간을 천 속에 포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성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들판에 뛰어노는,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들판에 뛰어노는 소나 말은 천이고, 그러니까 노자장자나 순자에서는 천은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이 송아지에다가 송아지 코를 뚫고 그 말에 여기 입을 세우고 안장 올려놓고 하는 거, 그거는 인이다. 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근데 이 역시 왕충도 상당히 이 도가적인 영향, 순자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비판은 하지만. 예, 마저 읽으세요. 하늘이 자연이라 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늘에는 입도 눈도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생각한데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입과 눈을 가진 것들이다. 입과 눈 같은 것들이다. 입은 식욕과 관련되고 눈은 시각을 관장한다. 욕망이 안에 있고 그 작용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입과 눈이 갈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한다. 이것은 욕망의 작용이다. 입과 눈의 욕망이 없고 갈구하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늘에 입과 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땅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땅의 본체는 흙이고 흙에는 입과 눈이 없다. 하늘과 땅은 부부이므로 땅의 몸에 입과 눈이 없으니 하늘에는 입과 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하늘에 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땅과 같아야 한다. 또한 만일 하늘이 기라고 한다면 기는 연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연기 같은 것에 입과 눈이 붙어 있을 리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운동은 유위이다.
욕망이 있으므로 움직인다. 움직인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의가 아닌가. 그런데 하늘의 운동은 인간의 운동과 비슷하니 어떻게 무의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이렇다. 하늘의 운동이란 기를 작용시키는 것이다. 몸이 움직이면 기가 일어나고 물질이 생긴다. 그것은 인간이 기를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 즉 몸이 움직이면 기도 일어나고 자식도 생기는 것이다. 무릇 인간이 기를 작용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자식을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가 작용하면 저절로 자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듯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다. 물질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저절로 그러하다의 뜻이다. 기를 작용시키는 것은 물질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물질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의 뜻이다. 예, 무의라는 말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교에서도 이 무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무의는 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용어가 유의잖아요. 유의는 작의라는 말, 인의라는 말하고 늘 통하는 거죠. 일부러 하다, 심지어 이제 억지로 하다. 도가에서는 이걸 배척하니까 억지로 하다, 고의로 하다 이런 의미로 보죠. 그래서 고전에서 쓰는 이 두 글자를 합한 뭐예요? 사람인 변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거짓 의자로 읽지만 이건 본래 거짓의 뜻이 아니에요.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거를 이 거짓 의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를 다른 글자로 말하면 문화할 때 문자예요. 이게 그럴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의, 인의 다 통하는 얘기예요. 요거에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천이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천이라는 글자는 이제 무의와 연결되고 자연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뜻이 뭐예요? 의미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의 손이 가해져서 변화된 거, 질적으로. 화자는 질적으로 변화된 걸 화자를 쓰는 거거든요. 변화할 때 변자는 겉모양, 양적으로 바뀐 거를 변화라고 하잖아요. 이 화자는 사람이 손이 가해져서 자연이 변화된 거, 질적으로. 모든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착각을 해요. 물질 문명, 정신 문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분은 없어요, 본래. 사람이 손에 가해진 거는 모든 게 다 문화 속에 포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물질적인 거는 문명이란 말을 주로 쓰고 정신적인 걸 문화라고 쓰는데 본래 그러한 구분은 없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화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럴 문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고전에서는. 무조건 인공적이고 사람의 손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어떤 기구, 뭐 책, 우리가 모든 이용하는 모든 일체가 다 문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논어에서도 보면 이것과 또 대비되는 글자가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이라는 말과 늘 대비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문질 빈빈해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문은 형식이나 꾸밈의 뜻이 있고 질은 바탕이라는 소질, 재질, 바탕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측면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영선 선생님, 천둥번개. 예, 그 파트 빠르게 읽으시지. 천둥번개는 하늘의 노여움인가? 천둥번개는 활발한 양기의 음기가 부딪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정월에 양기가 움직이면 천둥번개가 발생한다. 5월에는 양기가 활발해지므로 5월의 천둥번개는 특히 두세다. 가을과 겨울에는 양기가 움츠러들기에 천둥번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여름에는 양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기가 따라간다. 이렇게 하여 음양이 다투고 엉키다가 산지벌판으로 격렬하게 흩날린다. 흩날리면 도구로 변해 사람이 맞으면 죽고 나무에 떨어지면 부러지고 집에 떨어지면 부서진다.
사람이 나무 아래나 집 안에 있다가도 어쩌다가 벼락을 맞으면 죽는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가령 한 대의 물을 대장간 아궁이에 넣어보라. 그럼 수증기가 피어오르면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곁에 있다가는 화상을 입고 만다. 천지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으니 양기는 불이고 비구름은 물이다. 불과 물이 맞부딪히면 굉장한 속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 맞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된다. 주물사는 쇠를 녹이고 그 쇳물을 부어 넣을 주형을 뜬다. 주형이 말랐을 때 쇳물이 자리를 잡지만 습기가 차면 넘쳐 흘러 사방으로 튄다. 그것이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양기의 열은 녹은 쇳물보다도 격렬하고 음기의 격렬함은 습기찬 진흙을 넘어선다. 격렬한 기가 사람의 몸에 닿으며 화상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둥번개가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덧붙여 다음과 같은 다른 증거들도 있다. 벼락을 맞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조사해보면 머리에 맞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타버렸고 몸에 맞은 경우에는 피부가 타서 냄새가 난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다. 연금술사는 돌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에 넣었다가 우물에 던져넣는다. 돌은 차가운 우물 속에서 쉿 하는 소리를 내면서 천둥벼락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이다. 추운 곳에 오래 나가 있으면 그 한기가 뱃속으로 스며든다. 뱃속은 따뜻함과 차가움이 서로 다투면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이다. 천둥벼락이 발생할 때에는 번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과 비슷할 정도로 밝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이다. 천둥벼락이 떨어지면 사람의 집이나 지상의 초목을 불태울 수도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증거이다. 지금까지 천둥벼락이 불이라는 5가지 증거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하늘의 분노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천둥벼락이 하늘의 분노라는 말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예, 하여튼 뭐 그 당시로 보면 이게 오늘날에 보면 좀 우스운 증명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으로 벼락치면 하늘의 분노다. 근데 이 얘기도 순자에서 이미 나오죠. 천둥 번개 치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는 음양의 하나의 변화 현상일 뿐이지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 지내서 비가 오면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순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충하고 이 순자하고 그 사고 방식과 논리가 상통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눠준 자료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죠. 차이 드셨어요, 교수님? 예. 얼마 좋아지셨나요? 좋아졌어요? 네. 더 늙지 않았어요?